안녕하세요.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거 우리 전문가들 세 분을 모시고 그냥 이런저런 계약적 이야기들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 업체들이 해외 나가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내도 한 44%가 되는 현장이 공기를 못 맞추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공기를 못 맞췄을 때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최근에는 지연배상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지체상금에 대한 계약적 이야기, 계약 조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디 계약 조건에는 어떻게 돼 있고, 또 다른 계약 조건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문가들을 좀 소개를 할게요.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먼저 말씀을 좀 소개를. 네,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정혜경 부사장입니다. 또 저는 강인규 부사장입니다. 네, 저는 윤민수입니다. 예, 다 부사장이라 예,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 부사장입니다. 근데 파트너들이시고요. 진짜 이 C 플러스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먼저 풀어나가야 되는데, 일단 어떻게 할까요? 지체상금이 계약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조금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지체상금은 우선 휘디 계약의 것 같으면은 우리가 모든 공사에서는 공사 기한을 정해놓고 있는데, 공사 기한은 착공일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약에서 나와 있는 준공일자까지의 날짜를 우리 공사 기한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판정하는 그 기준에 있어 가지고서는 우리가 준공을 할 적에 휘디 같은 경우에는 테이킹 오버 서티피케이트가 발급이 된 날, 그러니까 준공 확인서가 발급된 날하고 실질적인 공사가 끝나는 날, 그 사이에 발생이 더 늦어졌을 적에는 이것을 지체한 일자로 계산하고 그쪽에 계약에 의해서 일정의 돈을 우리가 부과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들은 테이킹 오버 서티피케이트를 어떻게 하느냐, 준공 일자를. 소위 우리가 계약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두 가지 말을 하는데, 프랙티컬 컴플리션을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서브스텐셜 컴플리션 날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테이킹 오버 서티피케이트가 발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계약상에서는 테이킹 오버 서티피케이트가 발급된 날짜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하면 공사를 끝내야 되는 날짜를 못 맞추면 그 발주자에게 배상을 해주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지체상금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사를 끝내는 날짜에 다툼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이제 다툼 발생되는 분쟁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공사 준공을 확인하는 그 날짜를 확인하는 날짜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공자 좀 불리하지 않은가요? 발주자가 결정하면 그냥 일단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주로 지금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예, 얘기니까, 해외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처음에 입찰을 참여를 할 때, 입찰을 참여할 때 발주처가 모든 조건을, 예를 들어서 계약 조건서부터 공기, 워크스코프 다 결정해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전제 하에서 다 시공자들도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글쎄요, 그 공기 선정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는 부분은 그 짧은 시간에 시공자가 다 분석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서 합리적으로 됐다고 전제를 하고 우리는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갔는데 이제 준공 일자를 확인을 받아야 될 텐데, 그 발주자나 감독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시공자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공사 관리에서 이제 끝부분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과연 시공자가 언제 실질적으로 공사를 끝낼 수가 있는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시점에 가면 그 감독하고 발주처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체 상금을 물지 않도록 필요하면 공개 연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공사 완료 시점에서 한 6개월 정도는 그 발주처 및 감독과 그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물론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아니면 실질적으로 계약 관리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공사가 이렇게 지연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끝나고 그 시점에서 끝나면 지시상금을 맞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그걸 위해서는 이제 공정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이제 공정관리를 통해서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는 이제 공개 연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상대방이 발주자나 감독이 무슨 소리야? 너희들은 공사 제대로 못 끝냈어 제 날짜에 그 지체상금 부과를 이제 협박을 한다 또는 부과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계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조치가 있나요? 계약적으로 따져볼 적에는 지체상 우리가 공사의 준공 일자를 따지는 것은 오리지널 컨트랙 페리어드에다가 그 다음에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익스텐션 오브 타임 컴플리션에 대한 날짜를 우리가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무슨 계약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공기를 연장을 할 수 있는 계약에 관한 조항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봐야 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서 시공자로서 해야 될 어떤 통지의 의무라든가 그 다음에 발주자하고 계약적인 그 문제에서 정식으로 연장을 받서 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일들인데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시공자 측이 지켜야 할 일 이외에도 발주자의 귀책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볼 것 같으면 타임 앳 라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타임 앳 라지가 될 것 같으면은 공사의 기간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공자는 공사를 그 날짜가 있는 것들이 아니고 리즈너블 타임 안에 공사를 끝마치면 되게 돼 있는데 그 리즈너블 타임을 뭐로 보느냐 하는 것들도 상당히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근데 문제는 타임 앳 라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임 앳 라지를 같으면 발주자 측이 어떤 특별한 행위만 갖고 따지면 돼. 실질적으로는 improper administration by the employee에 관한 것들도 이것이 타임 앳 라지에 해당이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체크를 해 나가야지만 된다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통지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결과적으로 클레임이 성립을 하지 않고 클레임이 성립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공기 연장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를 잘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그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QD 계약 조항에 의할 것 같으면은 통지가 없을 것 같으면은 소위 타임바를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일단 시공자는 공기 연장을 할 수도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가능한 같은 모든 통지를 다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하는 것들이죠. 그때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다시 통지에 가늠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미니처 오브 미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티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연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려운 거고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같은 그 소위 말하는 컨스트럭티브 노티스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아마 클레임에 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우리 정 부차장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그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타임 앳 라지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발주자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공개 연장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장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연장되는 그 시간 순간
공기 기한 그 날짜까지도 연장되지 않았을 때 시공자는 이제 공기전쟁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까 time at large, 그러니까 끝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공자가 합리적으로 끝낼 수 있는 날짜가 준공기한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통지, 이거 공기현장도 이제 클레임이기 때문에 통지와 관련된 절차 규정을 잘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무에 있어서 또는 뭐 중재나 소송 가서 결국 이게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시공자가 통지를 못했다 이랬을 때 어떻게 그 방법이 있나요? 시공자가 통지를 못한 경우에 계약적으로 방법이 없는 거죠? 일단 계약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계약에 분명하게 어떤 클레임, 어쨌든 또 공기 지연 사유가 발생되고 그게 자기 규칙이 아닌 사안으로 발생이 됐을 때는 당연히 난 이러한 일 때문에 불이익을 겪었다라는 거를 본인이 충분하게 사전에 공지를 해줘야 되고 노티스의 원래 목적이 그렇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저쪽에서 그거에 대한 보완이나 어떤 코렉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행위가 가능한 시간을 벌어준다는 것인데 그런 행위를 안 해놓고서 뒤늦게 모든 잘못은 발주처 또는 뭐 엔지니어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아마 계약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일단 계약적으로는 최대한 불리합니다. 그 안에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를 또 찾아내서 다시 이슈화 시키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이고 계약적으로는 충분히 불가능한 상황. 예, 그러니까 계약 조건이니까 통지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 뭐 결론인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예. 해외에서 공사를 하려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 공사 착수 그러니까 입찰에서부터 공사 착수 시점에 제대로 된 공정표를 짜고 그 공정표를 그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어떤 클레임 사유가 발생을 하면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통지는 부수적으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잠깐 초기에서. 뭐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맨 처음에 공기 이 산정의 합리성을 말씀하셨고 맨 처음에 우리가 주어진 공기를 봤을 때 공기를 1차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까 설명을 다 못했지만 견적을 할 때 그 공사비를 뽑다 보면은 자연히 공기를 따지면서 공사비를 뽑으니까 그 안에서 1차적으로 견적자들, 시공자들도 어느 정도 판단은 가능해요. 근데 현재까지 경험으로 공기 산정 자체가 잘못돼서 문제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기 지연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이게 시공자 잘못이냐, 발주자 또는 감독의 잘못이냐 이런 거로 이제 많은 분쟁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 결정이 못된 상태에서 LD는 그러니까 지체보상금 맞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 아까 타임 애트 라지도 발생이 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대부분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한국 업체가 수행한 프로젝트들이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경우가 좀 많았죠. 대부분. 저 지금 뭐 공정관리 능력하고 시공 능력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이게 다룰 게 많은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공자 잘못도 있고 발주자 잘못이 같이 발생했을 때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거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다루기로 하고 그 마지막으로 지체상금이 이제 발주자가 정하는 건데 유율이요. 그 유율이 보통 한 10% 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휘디 같은 데 올 같으면은 일반 규정에는 특수 조건이나 혹은 우리가 입찰서 부록에 나타나 있는 그 방법으로 한다고 해놓고 입찰서 부록에 같으면 10% 정도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프로젝트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10%를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어떤 계약서에 따라서는 그 10% 이제 산정하는 방법은 1일에 얼마로 한다든가 혹은
레이트를 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하는 방법도 있고 맥시멈 액수를 정하는 계약서가 있고 맥시멈이 정해져 있지 않는 계약서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체상금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적에 우리가 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 같고 근데 요새 그 추세를 볼 것 같으면은 발주자가 그 지체상금을 가지고 시공자를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컨트랙터를 뽑아가지고 하는 것이 발주자한테 손해가 덜하다라고 하는 경향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특히 발주자가 실력 있는 발주자인 경우에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지체상금이 10%에서부터 5%, 2.5% 정도로 좀 지체상금의 그 요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예를 들어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계약서들은 지체상금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기 연장으로 제 날짜 안에 공사가 끝나지 못한다고 발주자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다 새로운 그 컨트랙터를 뽑는 것이 오히려 발주자의 이득이 된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공을 하는 우리들의 그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얼마인가를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계약이 파기되는 것을 더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심한 경우에는 날짜가 지나갔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은 지체상금대로 내고 다시 계약이 파기가 돼가지고 발주자부터 클레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럼 얘기하신 아람코 그 계약은 실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돼 LD는 있습니다. 없고 대신 없습니다. 터미네이션으로 바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습니다. 돼 있었단 말씀입니다. 예. 터미네이션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없고 그 지체상금 없앴더라고요. 없앴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순행위는 터미네이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터미네이션 조항 가지고 이제 그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계약 이제 아람코의 의도가 아닌가 이런 근데 생각. 그러면은 발주자 입장에서는 그게 좀 더 위험한 계약이 아닐까요? 시공자가 물론 잘해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이 장기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갖가지 변수들이 많이 리스크가 닥치거든요. 그래서 항상 EOT 때문에 그러니까 공기 연장 때문에 문제가 되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물론 LD를 없앤 거는 전 발주자로서 큰 일을 했다고 치더라 하더라도 그걸 터미네이션으로 가서 새 계약자를 찾고 한다는 건 발주자 입장에서 오히려 꺼려지는 일이 아닐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계약관리 공정관리가 굉장히 엄격하게 하도록 규정돼 있더라고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스페셜 그 T를 쓸 수 있는 그 업체들을 또 사람을 정말 뽑아가지고 굉장히 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디 아람코 계약할 때는 우리 실력 없이 막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 좀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 나왔으니까 좀 시간 너무 길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지체상금 보통 10%를 하는데 물론 이제 20%도 있고 많은데 10%라고 했을 때 보통 몇 개월 늦어지면 10% 한도에 다 차나요? 이게 숫자가 있나? 6개월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6개월 대충. 3개월에서 6개월. 3개월, 3개월 속에 보통 3개월이면은 거의 차죠. 그럼 뭐 우리 업체들이 뭐 늦어지면 3개월만 늦어지나? 이게 좀 많이 늦었죠. 근데 지금까지 뭐 무지하게 많은 프로젝트를 한 건 아니지만 지체 보상금을 무는 프로젝트를 저 경우는 이제 없었고 또 주변에서 실제로 지체 보상까지 물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는 드물어요. 사실은 어쨌든 해결은 봤어요. 그거는 한국 업체가 뭐 그렇게 무조건 끌려다니지는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봐주기도 하는 건가? 제가 봤을 적에는 봐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공자가 당연히 발주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일부를 양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것을 까부신다고 봐야 되는데 크레인 금액. 크레인 금액을 한다든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공자가 그 지체 상금이라는 것들을 내지 않았다 뿐이지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적으로 보상을 해봤다고 되는 것들이고 또한 우리 지체 상금에서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지체상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째는 10%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실이 난다라는 것들이죠. 그 손실이 크고 또 하나 지체상금을 낼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지체상금 10%뿐이 아니라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완전. 리텐션 머니를 회수하는 것도 늦어지고 비용이 더 추가되고 발주자 클레임이 또 올릴 가능성이 또 있고 해가지고서 지체상금을 내면 최소한도로 10% 지체상금이면 10에서 20%는 미니멈 손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경제적인 위험이 있고, 두 번째는 레퓨테이션 문제인데, 우리가 지체상금을 낼 적에는 입찰을 할 적에 프리퀄리피케이션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지체상금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하는 항목이 10점짜리가 하나 있는데, 특히 우리가 많이 하고는 중동의 프로젝트 같은 걸 보면은 그게 10점에서 그 나라에서 입찰을 하는 나라에서 발생을 했을 때는 0점, 그 다음에 GCC 국가에서 했을 때는 5점, 그 다음에 그 외에 제3국에 했을 때뭐 3점, 뭐 점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서, 그러니까 지체상금에서 일단 걸린 레코드가 남을 것 같으면은 그 나라에서의 PQ는 다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맞고, 심한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지체상금을 내면 심하면 GCC 국가에서 입찰해서 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PQ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끝까지 공사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지체상금에 대해서 그냥 잡담하듯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공사 잘해야 된다, 시공 능력이 있어야 되고 특히 공정관리 능력이 좀 있어야 해외에서는 살아남지 않겠느냐. 뭐 3개월 되면 지체상금 10% 차니까 10억 불짜리면 1억 불 아니에요? 그거 엄청 큰 돈인데.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신경 좀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또 첨언하실 말씀? 다음에는 준비 잘해가지고 다시 더 잘합시다. 예, 이거 저 오늘 첫날이고요. 나 혼자 하니까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 모셔놓고 이렇게 자유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